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네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작곡가 신동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마이너 고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좀 긴 제목을 가진 고전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영화 아마데우스로 유명한 밀로스 포먼이라는 감독이 1975년도에 만든 영화이고요. 젠 니콜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각색상 등 주요 부분을 모두 석권을 했던 굉장히 우수한 영화입니다. 고준 선생님께서 영화 감독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밀로스 포먼 감독,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이분이 체코 네.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프라 예술대학에서 원래 각본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대개 영화 감독들 보면 각본 공부한 게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영화를 그렇죠. 만드니까. 네.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분이고요. 68년도에 그 프라하의 그 봄 어떤 그런 그 혁명 운동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뉴욕으로 이제 건너와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아마 거의 첫 작품은 아니겠지만 네.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약간 뭐 습작 비슷하게 했고, 근데 세상에 이제 노출된 그 영화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영화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입니다. 네. 제가 조금 밀로스 포먼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 하자면은 60년대에 이제 체코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신예 감독으로 이제 영화를 시작을 했고 1967년에 소방수의 무도회라는 영화로 그 아카데미상 외국 영화상을 받고 그 체코 내에서도 이제 흥행이 괜찮았던 작품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영화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이제 약간 풍자적인 스타일의 이제 사회성 있는 코미디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풍자적인 영화를 많이 주도했었다고요. 71년도에 그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만든 작품이 탈의라고 해서 taking off 옷을 벗다 하는 탈의 그걸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60년대 말쯤에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당시에 뭐 하여튼 적응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듣기로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연출할 때도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아서 좀 의사소통에 조금 쉽진 않았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 영화로 이제 헐리우드의 그 주목받는 감독, 그렇죠. 뭐 아카데미상까지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1979년에 이제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헤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반전 뮤지컬인데 그 작품을 이제 영화화를 또 이제 밀로스 포먼이 했고 락 뮤지컬. 그리고 이제 86년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아마데우스 발표돼서 제가 이제 거의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제 세계 최고의 감독 반열에 그렇죠. 올랐죠. 이후에도 뭐 레리 플린트라든지 레드 플린트 있었죠. 맨 운더문 이런 영화로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렉타임이라는 그 흥행은 별로지만 있었죠. 렉타임도 그 81년 영화인데 대작 이 영화도 제가 보려고 벼르다가 결국은 못 봤는데 작품성은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 흥행은 뭐 별로 실패했다고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개 이제 동유럽 출신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 옛날엔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그쵸, 지금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헝가리라든지 이런 제3국가에서 온 그 뉴욕에 진출해가지고 온 것은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자본주의의 열악함 때문에 건너왔을 테고요. 그러나 또 반면에 와서 언어적인 문제에서 많이 그 애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태리 출신들이 이민 역사기로서인지 영화에 애로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헝가리나 체코는 그런 출신들이 아무래도 또 유럽에서도 변방에 그렇죠. 맞습니다. 동유럽 쪽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는 그
정신병원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야외 씬도 약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그렇지.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유가 풍성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통제된 사회에 대한 굉장히 통렬한 풍자 뭐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이분이 이제 체코가 이제 당시 공산국가였으니까 그렇죠. 공산국가에서도 이제 그 풍자적인 영화, 약간 사회비판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어 왔던 이 밀로스 포먼 감독에게는 미국에서 이렇게 연출하기에 가장 이 사람한테 잘 맞는 영화를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제3국가에서 오신 감독치고 가뜩이나 언어에 애로가 많았다고 하는 이 밀러스 포먼 감독이 71년도에 습작처럼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영화가 75년도 영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이렇게 받았을 적에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그죠? 이 당시만 해도 아마 영어가 좀 버벅대고 그랬을 텐데 네. 하여튼 그 체코 출신의 감독으로선 상당히 그 성공의 포문을 열었던 감독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감독인 그렇죠. 거죠. 사실 예, 틀림없죠. 기본적으로. 예. 나중에 그 뭐 아마데우스에서 증명이 됐죠. 네, 그렇죠.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잭 니콜슨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배우긴 할 텐데요. 요 시기에 이제 그 나왔던 잭 니콜슨이 출연했던 영화가 뭐 이지라이더라는 그 오토바이 그 타고 다니면서 이제 로드무비, 그 되게 주목받던 영화였고, 차이나타운,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에서도 이제 나왔죠. 좋은 연기를 예. 보여서 예. 이제 한창 이제 막 이제 주가가 올라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그 이 뻐꾸기 둥지의 나라는 새 이 영화로 마침내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잭 니콜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잭 니콜슨 하면은 사실 성격파 배우 옛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심리 내면을 잘 묘사하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상당히 좀 괴팍한 행동도 많이 했고 뭐 하여튼 유명한 뭐 잡다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재미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탈 행동을 많이 했어요. 네. 택시 타고 가다가 아니 자동차 운전하다 뒤에서 빵빵거리다가 내려가지고 폭행을 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그 거리의 여자 뭐 그 폭행 사건도 유명했었고요. 예,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성격이 상당히 괴팍해가지고 헐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이런 얘기했던 점은 아주 호색한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그래서 성격파 연기자로서의 그거는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막 우리나라 배우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손 나오는 장면, 자동차 정비공으로 한번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손톱 사이에 정비공이니까 기름 만지고 그러니까 손톱이 시커멓게 합니까? 그 디테일까지도 연출을 했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나라 배우들 같은 그렇게 요즘엔 잘 하시지만 옛날 배우도 그렇게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예, 이번에 개인 생활과 관계없이 연기력, 내면 심리 연기 표현은 압권이다 이런 말씀드리죠. 네. 뭐 하여튼 꽤 나이가 들 때까지도 좋은 연기를 많이 펼쳤던 배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화 캐릭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잭 니콜슨 연기한 그 주인공 이름이 맥 머피입니다. 맥 머피인데 예. 감옥에 이제 수감이 돼 있었는데 약간 그 감옥에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좀 사이코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의도적으로 이제 감옥을 벗어나려고 한 건지 뭐 실제로 그런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얘는 정신병원 보내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정신병원으로 왔는데 정신병원에서도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그 자유분방한 그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연기를 이제 그런 캐릭터로 이제 주인공이 나오고 그 맥머피의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가 그 루이스 플래처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수간호사 역할인데요. 이 수간호사 역할이 이
병동을 완전히 이제 그 좌지우지하는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 계속 이제 맥머피와 이제 수간호사가 계속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갈등을 만들고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수간호사는 사실 이제 악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악인은 아니고 이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교화시켜서 사회로 다시 보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런 통제하는 분위기를 이제 맥머피는 참지 못하고 계속 뭔가 규칙도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간호사를 연기했던 배우 사실 상당히 생소한 배우였죠. 네, 그렇죠. 루이스 플래처라고 하는데 저 뭐 자료 보고 지금 제가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네. 영화를 봤으니까 근데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저는 사실 이 수간호사 역할이 눈에 잘 뜨지는 않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조용하고 굉장히 얌전한 그런 캐릭터인데도 그렇죠. 이게 뭐 진짜 연기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좀 과도한 해석인지는 몰라도 요즘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할 적에 사실 의료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적에 이 수간호사의 역할이 병원에 또는 요양병원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역할 자체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완전히 여기서 뭐 반장, 왕초 네.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연기가 은근히 아우라가 강했던지 네.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카데미상 저도 여우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예. 저도 이제 검색해보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오히려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잭 니콜슨이 맡은 역할은 사실 눈에 확 띄는 굉장히 화려한 그렇죠.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고 수간사 역할은 눈에 사실 잘 안 띄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연기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런 연기의 비중을 갖다가 상당히 연기력으로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좀 조용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역할이 눈에도 잘 안 띄고 하기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상당히 대단한 연기. 사실 스토리나 이런 측면에서 또 배역의 어떤 균형 면에서 봤을 적에 그렇게 돌출되고 그렇게 뚜렷한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역시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밀러스 포먼 감독의 나름대로의 그런 다 디테일 속에 있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결국은 여우 주연상까지도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뭐 핵심은 감독이긴 하죠. 영화. 그렇죠. 감독의 작품. 예. 자, 이 수간호사가 통제하는 정신병원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약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축소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느 사회나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통제가 있죠. 뭐 법으로든 뭐 이렇게 규칙으로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관습으로든 그렇죠. 이제 사회적 통제를 할 때는 항상 좋은 의도를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독재자들도 이렇게 그런 말은 의도에 대한 이 설명 명분을 얘기할 때는 또 다 좋게 그럼요. 얘기를 하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맥 머피라는 캐릭터가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병원을 통제하는 이 수간호사의 그런 통제에 계속 이제 반기를 들고 도발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결국은 이제 통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렇죠.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 조금 이런 부분 어때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해석하고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유명했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동물농장 이런 것도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아직 의료계 쪽의 문제가 100%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뭐 굳이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그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정신병동이라는 특정한 거의 이게 야외 로케이션이었고 스튜디오 안에서 거의 촬영된 소풍 가는 신이 한 장면 있고 그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예. 그런 의미에서 출연료 이외에는 솔직히 제작비가 별로 아마 미러스 포먼 감독이 와가지고 자본에 좀 위축이 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 영화 배경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습니다만 좀 뭐랄까 그 특히 인디안 그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잭 니콜슨이 연기한 맥머피의 꿈을 이루지 못한 대신 그 사람의 일종의 반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결말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 인디언 추장이라는 그 캐릭터도 이제 중요한 캐릭터였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말하지도 못하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농구 시합 계기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행동도 하고 말문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맥머피하고 가장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가 되죠. 음. 그게 이제 인디언 캐릭터를 이제 그 설정을 중요한 캐릭터 핵심적인 캐릭터 설정하고 결말을 인디언 쪽으로 이렇게 그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뭐 나름대로 그렇죠. 의도가 있는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렇게 조금 영화가 그 직접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이제 그것을 사회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디언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자연과 어떤 이런 연결하는 그런 지점들 뭐 굉장히 다양한 층위로 이제 그렇죠. 그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흔한 말로 그 지맥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 연출가가 의도한 메시지의 곳곳에 지뢰처럼 심어놓은 그런 것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밀로스 포먼 감독이 그 아마데우스로 성공하기 이전의 작품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영화가 있나요, 혹시? 저는 그 헤어라는 뮤지컬 영화고 그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원래 그럼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 먼저? 그 브로드웨이 약간 실험적인 반전 뮤지컬인데 그걸 이제 영화화를 했는데 영화가 음악도 너무 좋고 영화 메시지도 이제 반전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하고 저는 그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VHS를 구입을 했는데 DVD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영화 파일도 뒤져보고 그러는데 그 헤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 헤어란 영화는 나중에 영화화가 됐죠. 그러니까 밀로스 포먼이 79년도에 79년도에죠.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생각은 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여기에 나오는 다른 그 배우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잭 니콜슨하고 이제 수감사 역할을 했던 그 루이스 플래처라는 배우들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잭 니콜슨도 그 배트맨 조커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렇죠. 근데 배트맨에서 이제 2편이었나 3편 하여튼 그 펭귄맨으로 등장했던 데니 드비토. 데니 드비토 이태리 출신이죠. 맞습니다. 데니 드비토가 되게 젊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저희도 한번 다뤘던 백투더 퓨처에서 박사 역할을 했던 크리스토퍼 롤로이드. 이 사람도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젊은 시절의 얼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데니 드비토 이 배우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특출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재능 있는 재능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울버린 그
MCU라고 그러죠. 그 영화의 캐스팅을 갖다가 뭐 하여튼 청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캐스팅을 해달라고. 이제 결국 이제 그 반대 많이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액티비스트 스쿨, 드라마틱 아츠,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신체적으로 특이한 게 약간의 그 질병이 있어가지고 골반 뭐 형성 이상. 그래서 키가 147cm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작아요. 그죠? 그래서 펭귄맨으로 나왔을 적에도 이제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분이 이태리 출신이면서도 희극인 연극도 했었고, 그다음에 감독 출신이라는데 감독으로서 별로 이렇게 제가 뭐 감독으로 돋보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뛰어난 조연으로 맞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많이 출연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 그 조연으로 나온 영화들 몇 번 이제 여러 가지 것도 자료 검색도 해봤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든 연극이든 사실은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연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상식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조연들이 진짜 감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약에 감초 빠지면 약이 안 되듯이,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데니 드비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그 저희가 백투 더 퓨처 했던 로버트 제미키스 감독 그 다음 작품에 그 애니메이션하고 실사 영화하고 섞어서 만든 로저 래빗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로저 래빗. 그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었어요. 그랬습니까? 그 탐정 역할로 해가지고. 제가 기억은 나는데, 그랬군요. 한번 또 기회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음악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음악을 맡은 작곡가는 잭 리체라는 분인데, 뭐 이름은 저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뭐 저희가 알만한 영화들을 많이 그 음악을 맡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공포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그 1975년작 엑소시스트, 뭐 선생님도 보셨죠? 그럼요. 충격적이었죠. 엑소시스트도 이분 영화 막 했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히트했던 사관과 신사라는 어떤 분은 이 어떤 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관과 신사를 그 당시에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걸 그 영화 봤어? 재밌던데 토강과 신사 뭐 그런 에피소드 있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리차드 기어가 주연인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까 선생님 뭐 이렇게 잭 니콜슨의 뭐였죠? 포스트밴 우편 우편 벨다브는 배를 두 번 돌리는. 그런 그 영화도 이제 좀 야한 영화로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나인 하프 윅스라고 유명한 그 미키 루크. 그러면요. 미키 루크죠. 그게 이제 또 야한 영화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던 영화였는데, 실제로 야한 영화기도 하고요. 그게 아마 유부녀를 만나서 이루는 그 something, love affair 뭐 이런 거였었죠. 이런 작품들 그 영화를 맡았던 뭐 상당히 괜찮은 영화 음악가 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Nine Half Weeks. 그 중화권에서는 Nine Half 1-2 뭐 이렇게 2분의 1 week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여기서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오래된 영화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미키 루크가요. 그 당시에는 진짜 꽃미남 같이 연기도 아주 섹시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킴 베이싱어인가요? 같이 했던 여배우. 얘 섹시함보다는 남자지만 그 남자가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 날씬한 몸매.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뭐 레슬러라는 영화 나오고 갔죠. 완전히 망가진 몸을 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실제 복싱을 좋아해가지고 복싱 선수로 데뷔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공은 못했겠지만 뭐 많이 의도 터져 있고 막 이렇게 부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부은 얼굴로 레슬러라는 영화. 한동안 쉬다가 뭐 레슬러 비롯해서 나이 들어서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로 맞습니다. 확 바뀌어가지고서 나오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연기 변신이 변신에서 비교적 성공한 배우라고 봐야죠. 그 아이언맨에도 한번 2편에 그렇죠. 한번 나오기도 했고 악당으로. 하여튼
하여튼 그 상당히 독특한 배우의 옛날과 네.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한 재미가 되겠네요. 영화 음악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또 갔네. 아무튼 이런 분이 이제 영화 음악을 맡은 건데 이 작품 이제 초창기 작품이겠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제 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음악은 특히 이제 오프닝에서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프닝하고 엔딩에서도 같은 음악을 이제 반복해서 쓰는데 그 약간 민속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이 쓰는 곡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민속적인 느낌이 나는 곡하고 타악기 말씀하시는 곡하고 뭐그 플룻 소리 하는데 그것도 약 뭐 정상적인 플룻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민속적인 악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그 톱 있잖아요. 톱 연주 있었죠. 톱 소리도 나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음악이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고음악이 그대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제 마지막에 그 인디언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무슨 산 같은 데로 막 달려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인디언 추장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를 이 음악하고 좀 연결시켜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진짜 그런 네, 것 같으네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타악기를 배치했을 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나인 하프 윅스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톱 연주는 저희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도 들어봤거든요. 네. 예. 한동안은 뭐 우리나라에도 그 톱 연주하는 분 예, 조금 있었죠. 있어가지고 TV에서 예, 나오고 예, 나와서 맞습니다. 연주도 하고 예, 뭐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은 뭐 그 뭐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 대체로 이제 병원 안에서 이렇게 그 건전한 음악 틀어주듯이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작곡을 해서 클래시컬 음악 같은 느낌으로 작곡을 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기능적인 음악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묘하게 이제 이 상황이나 그 배우들의 그 캐릭터들의 어떤 심리 같은 것을 이렇게 언뜻언뜻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기능적인 음악이기도 하면서 드라마에도 조금 간섭을 조금 하면서 약간 조금 그런 음악이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이름이 뭐 잭 니체라도 처음 네. 그 니체는 아니었는데 뭐 농담입니다. 그 저 나인 하프 윅스 자료 검색하다가 옛날 그 미키 루크의 네.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음악이 상당히 서정적이고 네. 그 영화에도 아주 어울리는 그 네. 작품 같았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던 그냥 막연하게 듣기만 예, 하다가 예. 예. 그렇죠. 저기 작곡가 이름을 찾아서 조금 새롭게 발견 그런 음악가였어요. 자, 오늘은 그 체코 출신의 밀로스 포먼 감독이 만들고 잭 니콜슨이 주연한 명작 영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